글로벌 악재가 이어지면서 가상화폐 시세가 석 달 전 가격으로 폭락해 투자에 나선 2030 세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가상화폐 거래 붕괴에 이어 채굴 금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공무원의 실제 거주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주 지원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과 관련 있는 4개 지역 기초단체장이 정부의 서울 강남 직결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관련 집회가 계획됐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배출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고 복잡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재활용 폐기물 60%가 일반 쓰레기로 처리됐는데 연속기획 배달의 역습에서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화물차 2대가 충돌한 뒤 한 대가 인근 건물로 돌진하면서 가스 폭발이 일었습니다. 길을 지나던 시민이 숨지는 등 8명이 사상했습니다. 교육부가 부실대학 퇴출 절차에 나섰습니다.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 최대 50%에도 정원 감축을 권고합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달 말 자서전을 낸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추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가상화폐 폭락의 충격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비롯해 오늘 하루에만 수십 %씩 값이 폭락한 가상화폐가 속출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까지 떨어지면서 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태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중국이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새 20% 넘게 추락했습니다. 이더리움과 도지코인은 장중한 때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대출이나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까지 쏟아부은 일부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실시간으로 코인 확인하고 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심지어 탈모까지 조금 일어나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는 수천만 원 손실을 와이프에게 얘기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나 수개월치 월급을 모두 잃었다는 식의 하소연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큰 손실에 괴로워하다 과격한 행동을 보인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잠깐 밥 먹고 나온 사이에 그냥 순식간에 30% 가까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빼자고 하니 언제 또 반등을 할지 모르고 비트코인 매각을 시사했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팔지 않겠다며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코인 가격이 요동치는 것 자체가 가상화폐 시장의 취약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입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던 가상화폐 시장에 결정타를 날린 건 중국이었습니다. 거래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데 이어 오늘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가상화폐 채굴을 원천 금지하겠다는 거죠. 전 세계 가상화폐 생산의 80%를 담당하는 중국의 가상화폐 퇴출 선언이 앞으로 어떤 충격파를 몰고 올지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래픽카드가 꽂힌 수천 대 컴퓨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마치 데이터 센터처럼 보이지만 컴퓨터를 돌려 가상화폐를 얻는 이른바 채굴장입니다. 전기가 굉장히 낭비가 될 수는 있겠죠. 보이지 않는 어떤 가상 자산을 획득하는 데 전기를 사용하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환경 오염이라든지 전 세계 가상화폐 채굴장의 80%가 몰려있는 중국이 채굴장 퇴출에 나섰습니다. 네이먼 구자치구가 지난 18일부터 가상화폐 채굴장에 대한 신고를 받고 집중 단속에 나선 겁니다. 네이먼구는 중국에서도 인건비와 전기세가 싸서 채굴장의 성지로 불립니다. 중국은 민간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체제 도전으로 여기는 데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저탄소 정책이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세계 각국도 경계론의 수위를 높이며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과거 튤립 사재기를 빗대 암호화폐 거품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의회가 통화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측에 가상자산 규제를 촉구하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중국 국책은행의 가상화폐 불인정 발언과 채굴장 퇴출 움직임,
여기다 주요 국가들마저 규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로 뉴스9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한 건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시로 이사를 가는데 필요한 경비까지 지원했는데 여기에 또 수백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사를 가지도 않고 이주비만 받아 챙긴 경우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와 해경 두 부처에만 79억 원 넘는 이주비가 지급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 실제 이주 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이전을 시작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직원들에게 이주 지원비로 총 60억 4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주 지원비는 이전 기간 종사자에게 새로운 환경 적응을 위해 1인당 2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급되는데 정작 실거주 여부는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기관과 함께 이제 내려오신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 부처뿐만 아니고 다른 부처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해경은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했다가 2년 만에 인천으로 복귀했지만 이주 지원비로 1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노형우 국토부 장관은 특별공급 아파트에 하루도 살지 않고 팔아 2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이주 지원비 480만 원도 받았습니다. 주소도 한 번도 지방으로 옮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간 거주 이전 이주 지원비도 받았어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편해 보일 수 있다고 저도. 공무원 특별공급 당첨자는 세종시 전체 아파트 공급량의 23%에 달하는 26,163명.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는 이들의 이주 지원비를 1년치만 계산해도 620억 원을 넘습니다. 전제로 했는데 전제 조건이 지금 충족이 안 됐는데 국민 세금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놀아먹은 거죠. 공무원 특별공급은 1,000만 원이 넘는 취득세 면제까지 적용돼 공무원들 스스로 2중 3중의 과도한 특혜를 누렸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4년 전 세종시의 대전과 세종 세 곳의 지사를 통합하는 사옥을 짓겠다며 이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입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서 아직도 입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속 직원 192명은 이주 계획서를 내는 것만으로 특별 분양에 성공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 소담동 한전 통합사업 부지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2017년 세종지사와 세종전력지사, 대전 중부건설본부 세 곳을 통합하겠다며 부지를 사들였지만 소송 등으로 공사가 늦어져 2년 뒤에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원 192명은 이미 제출된 이전 계획만으로 특별공급 분양을 받았습니다. 한전은 정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중 2명은 특공만 받고 이미 퇴직했습니다. 애초 기존 건물이 세종사업과 짧게는 직선 거리로 10km, 길어도 18km에 불과한데도 특별공급 자격을 준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 대전청사에 있는 중소기업벤처부 역시 차로 3-40분 거리에 세종청사로 옮길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매각 차익이나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전월세를 넣는 그런 혜택을 준 거 아닌가. 이거는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정부는 지난달에야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은 특공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한전이나 중기벤처부처럼 이미 확정된 기간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관평원이 특공을 노리고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박경진입니다. 세종시 건설 주무관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전현직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행복청장과 현직 간부 2명에 이어서 사무관급 공무원까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땅을 함께 사들인 공무원의 동생 역시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다로 기자입니다. 세종시 영기면의 한 농지입니다. 검은색 비닐로 덮인 밭에 가느다란 나무와 각종 작물이 심겨져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던 땅인데 올해 밭 한쪽에 컨테이너가 들어섰고 이후 주말마다 찾아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전 주인이 심은 블루베리를 제외한 다른 작물들은 올해 들어 심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걸 이렇게 바꾼 거지. 감남하고 대추나무하고 매실하고 주말이면은 차가 몇 대가 저 세워놓고 저를 뭐 타밭 같은 거 관리하고. 이 밭의 주인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형제 공무원 2명과 그들의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2017년 7월 6억 3천만 원을 주고 1,300제곱미터가 넘는 땅을 샀습니다. 이곳은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행복청장과 행복청 간부 2명이 땅을 산 인근 지역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자는 해당 부지의 시세는 매입 당시보다 최소 2배 정도 오른 12억 원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행복청 소속 사무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소환 조사했습니다. 동생인 국토부 소속 주무관 B씨는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투기 연루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김포에서 부천을 잇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D 노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촛불 시위를 열 예정이고 다음 주에는 청와대 앞 시위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을 통해 경기도 하남까지 이 노선을 연결해달라는 단체장들의 공동 성명도 나왔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김포와 부천, 하남, 서울 강동구 등의 지자체장 4명이 오늘 오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포에서 부천까지로 축소된 GTX-D 노선을 원안대로 하남까지 이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겁니다. 수도권 균형 개발과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김포 주민들이 모인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번 주말 GTX-D 노선 축소에 항의하는 촛불 산책에 나서자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포 주민들은 GTX-D 노선을 용산까지 연결한다는 국토부 방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GTX B라인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구를 어떻게 거기서 수용을 하냐 이거죠. 골드라인이 제2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김포 교통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도 무산될 위기라고 지적합니다. 5호선은 그 전부터 GTX-D 얘기 나오기 전부터 많이 이제 서울시랑 많이 협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 쏙 빠지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다음 주 청와대 앞에서 GTX-D 원안을 촉구하는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예, 보신 대로 GTX-D 노선 연장을 요구하는 관련 지자체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이런 민심을 의식한 정치권까지 가시하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그리고 혼란이 계속될 경우에 어떤 사회적 비용이 뒤따를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만약 요구하는 대로 노선을 연장해 준다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듭니까? 네, GTX-D, 즉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는 현재 김포에서 부천 구간으로 예정돼 있죠. 수도권 지자체 중 인천시는 이 구간에 남쪽으로는 인천공항을 연결하고 동쪽으로는 부천을 지나서 서울 강남, 하남까지 있는 이른바 Y자 노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비가 10조 원이 든다는 게 한국교통연구원 측의 추산인데요. GTX-D 사업비 2조 1천억 원의 5배 정도 규모죠. 예. 이 때문에 국토부는 노선 연장에 난색을 표했지만 최근 여론이 커지면서 기류가 다소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자, 주민들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교통난이 워낙 심각하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출근길 김포에서 서울로 가는 지하철 9호선 모습인데요. 혼잡률이 최대 248%로 지하철 3호선의 3배가 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인파 속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있는데요. 이 체험 뒤에 노선 확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예. 아침 6시 반에 나와야 되는데 매일 고통인데 GTX라는 그런 고속급행으로 접근성이 좋아진다 그러면 굳이 강남에 모여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주민들은 당초 정부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약속 어긴 게 있습니까? 정부는 2019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발표하면서 GTX ABC 노선을 언급한 데 이어
서부권의 신규 노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해 김포 지역을 부동산 규제 대상 지역으로 묶으면서 이를 호재로 언급하기도 했죠.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커졌지만 국토부는 노선 구간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고 또 강남 직결은 지자체가 건의한 안이라면서 김포 부천 구간으로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 게시판엔 노선 확장을 안 하면 대선 때 김포 검단 주민 70만 표 중 0표를 각오하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노선을 확장해주면 GTX ABC 노선 지역 주민들의 표심은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등 지역 갈등 양상마저 보이고 있죠.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군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 계획에 이 문제만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철도망 계획엔 전국 지자체에서 총 170여 개 사업 제안이 들어와 최종 40여 개가 선정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탈락한 지역에서도 목소리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정부안이라는 게 이렇게 자주 바뀌면은 정부 실효성 땅바닥이고 제2의 신공항 사태로 퍼질 가능성도 많아요. 예, 뭐 정부는 약속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뉴스나인 특별기획보도 배달의 역습 어제에 이어 두 번째 순서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배달 포장 용기를 배출하는지 실증적으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 포장 용기들의 재활용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이 박스, 유리병, 알루미늄 캔 이런 것들이 재활용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실제 제품으로 들어가면 알쏭달쏭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이프가 붙은 종이 상자, 국물이 착색된 시뻘건 컵라면 그릇, 캔 뚜껑이 달린 유리병, 모두 잘못 분리배출된 사례입니다. 음식물이 묻은 일회용 그릇과 플라스틱 마개가 달린 우유팩, 생분해성 비닐봉투 등 6개 물품이 지금 상태로 재활용이 가능한지 시민 5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헷갈려합니다. 이거 안 돼? 이거? 되지 않나? 정답은 모두 안 된다입니다. 답을 모두 맞춘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종이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같은 게 같이 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따로 떼서 하나하나 일일이 버려야 되는지 그런 게 조금 헷갈렸어요. 기준이 지역마다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컵라면 용기는 여기 강남구에선 물로 헹구면 재활용이 되지만 서초구에선 재활용을 아예 할 수 없습니다. 또 종이컵은 일반 종이와 구분해 배출해야 하는지 환경부와 송파구의 말이 다르고 우유팩은 압착하라, 가능하면 압착하라, 압착할 필요가 없다는 등 서울시와 구청 간 배출 기준이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다 조례로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런가 하면 즉석밥 용기는 재활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환경부와 재활용업체의 말이 다릅니다. 그거는 재활용이 안 돼요. 하는 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전부 다 폐기물로 가거든요. 헷갈리는 기준에 환경부는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단지에 8,000명의 분리배출 도우미를 배치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마련이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혼란이 발생할 때 그냥 여기 들어가서 보면 된다 라고 딱 기준이 정해지면 되거든요.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예, 이렇게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서 더 바빠진 곳이 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을 같은 종류별로 다시 골라내는 선별장인데 그런데 워낙 많은 양이 밀려 들어오다 보니 선별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드시고 내놓은 일회용 배달 음식 용기들이 어떤 여행을 거쳐서 재활용되는지 그 여행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일회용 배달 그릇이에요. 제 짝은 누가 될까요? 윤기 잘잘 볶음밥뿐이네요. 반가워. 두근두근. 순대와 만두 친구들과 드디어 배달 완료.
기자님들이 한입 두입 맛있게 드시네요. 점심 식사를 마치니 제 역할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기자님들이 저와 친구들을 깨끗이 씻은 뒤 밖에 내놓으시네요. 전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근데 차순우 기자님이 동행해 주신다네요. 내가 같이 가줄게요. 다음날 7시 반, 재활용 수거차에 올랐어요. 그런데 도시락통 등 몇몇 때 묻은 친구들은 같이 오지 못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거를 못해요. 수거 차량을 타고 처음 간 곳은 중간 집화장. 이후 선별장이란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폐기물 친구들이 많아도 너무 많네요. 이들과 뒤섞이며 기자님과도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찾는 건 무리겠는데? 이 선별장에만 하루 100톤의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온대요. 그런데 저와 같은 줄로만 알았던 플라스틱만 종류가 7개나 된다네요. 그걸 종류별로 다시 골라내느라 30명의 직원분들은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네요. 종류별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요. 너무도 바쁘니 재활용 대상 판별은 거의 운으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캔 친구들은 플라스틱 쪽으로 가버렸네요. 처음부터 같은 재질로 만들면 이렇게 분리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것입니다. 즉 이야기하면 재질은 단순하게 피, 페트 이런 이렇게 몇 가지 재질만 해야 되고요.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생활 폐기물 가운데 선별장까지 오는 건 59%. 선별장에서 다시 골라내는 작업을 거치면 다시 40%만 최종 재활용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게 현실이라고 하네요. 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서울의 한 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난 화물차가 인근 상가를 덮쳐 가스 배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에 길을 지나던 시민을 포함해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전정원 기자입니다. 5톤 트럭이 건물로 돌진합니다.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나 싶더니 굉음과 함께 폭발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나 보다 그래갖고 매장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펑 소리가 나면서 불이 나가지고 하얀 방사기처럼 그 가스가 나오면서 사고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뒤 균형을 잃고 맞은편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트럭은 건물 밖에 노출돼 있던 가스 배관을 부러뜨렸고 이후 가스가 새면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5층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워낙 불길더니 시장에 소치는 소리가 크게 나면서 불길이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손을 쓰고 싶어도 우리한테 손을 못 쓰겠다는 이 사고로 건물 앞에서 길을 건너려던 여성 보행자와 건물 안 상인 1명 등 2명이 숨졌고 6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사고 트럭과 먼저 충돌했던 1톤 트럭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보셨듯 가스 폭발까지 더해지면서 사고 현장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맞은편 건물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위력도 컸습니다. 계속해서 황선영 기자입니다. 화물차가 건물에 부딪히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왕복 4차선 맞은편에 있던 건물 유리창이 와장창 쏟아집니다. 시민들은 혼비백산, 서둘러 골목 안으로 몸을 피합니다. 죽기 살기로 뛴 거지만 나도 겁이 나니까 계속 펑펑펑펑펑펑 막 이러는데 5층 건물 안에 있던 입주 상인들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사고 트럭이 덮친 과일 가게 쪽에선 2명이나 숨지는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무허가 가건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물을 치면서 상가가 같이 쳤다. 네, 벽돌도 무너지기 쉬운 구조죠. 인근 주민들은 날벼락 같은 사고에 이웃을 잃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평소에 사고가 성실하죠. 내일 가게 지키고 나오지가 또 성실히 해서 사고다고 되게 생각이 안 되니까.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는 치료를 받느라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말기 암 환자 등 중증 환자에게만 처방되는 마약성 진통제를 흡입하고 판매한 10대가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 겁없는 청소년들 약 처방 시 본인 확인이 허술한 점을 악용했는데 학교에서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10대 청소년의 가방을 엽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가 줄줄이 나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이 돈은 뭐예요? 네 장. 펜타닐 패치는 말기 암 환자 등 장시간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19살 A군 등 14명은 타인 명의나 길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손쉽게 의사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대면서 허리가 아프다든지 내 디스크 수술 예정이다. 펜타닐을 처방해달라. 그렇게 해서 처방을 받은 거로 확인합니다. 이들은 25곳의 병의원에서 신분증이나 과거 병력 확인 절차 없이 처방을 받았는데 심지어 한 명이 최대 9번 처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구매한 펜타닐을 상가나 공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투약하거나 한 장에 15,000원짜리 패치를 주변에 15만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중독성은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그걸 경험한 사람은 효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펜타닐 패치 처방 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고 처방 기록 보관 등을 식약처 등 관계 기관에 건의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전국에서 벌어진 산발적 집단 감염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6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국민은 2.5% 수준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결국 백신 접종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정부가 두 가지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선 이달 말 접종을 앞두고 있는 60세 이상에서 이 예약률 증가 속도가 둔화되자 유인책이 될 만한 건 뭐가 있을지 검토에 들어갔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 500명에게 2차엔 화이자를 놓는 백신 간 교차 접종을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가 도입한 백신 복권입니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이 복권에 응모할 수 있는데 총 5명을 뽑아 우리 돈 11억 3천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Offer incentives to get more people vaccinated. The Reds and Indians are offering discounts on tickets to their games. 우리 정부도 백신 접종 유인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60에서 74세 고령층의 사전 예약률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어서입니다. 백신 접종을 통한 일상 회복이 참여율 저조로 인하여 늦춰지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5인 이상 모임과 요양시설 대면 면회 등 이미 거론된 방안 외에 스포츠나 공연 관람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교차 접종의 바이러스 항체 형성률이 더 높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국내 임상시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 500명에게 2차로 화이자 백신을 놓은 뒤 항체 형성과 이상 반응 등을 살피겠다는 겁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올해 전국 대학들이 4만 명 넘게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이 저출산의 미충원 사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육부가 적정 수준의 학생을 채우지 못하면 정원을 줄이기로 했는데 지방대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 최대 50%에도 정원 감축을 예고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대학교. 올해 신입생 모집을 6차까지 진행했지만 끝내 270여 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올해 비수도권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은 전년에 비해 최대 10%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경남과 전남 등 수도권에서 멀수록 충원율이 낮았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될 거라는 전망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3년 뒤에는 대학 전체 입학 정원보다 학생이 10만 명이나 모자라게 됩니다. 결국 교육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올해까지 전국 5개 권역별로 각 대학들의 적정 유지 충원율 기준을 정한 뒤 이를 채우지 못하면 내후년부터는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율적 정원 감축을 통해 연구 중심이나 평생교육 등의 특성화를 추진하면 재정을 지원하지만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끊고 교육과 재정이 부실한 대학은 폐교도시킬 방침입니다.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간 인수 합병 제도 개선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의 절반이 정원 감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글로벌 경쟁을 위해 대학원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 숲속에 나무를 벤 뒤에 자투리 나무로 발전소를 돌리는 걸 벌목 발전이라고 하죠. 산림청이 2050년까지 벌목 발전을 지금보다 13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가치 있는 나무가 잘려서 땔감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환경 파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또 산림청이 추진하는 이 노령나무 3억 그루를 베고 어린 나무 30억 그루를 심는 계획에 환경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충북 진천의 한 야산. 지난해까지만 해도 빽빽했던 숲은 현재 소나무 몇 그루만 남았습니다. 16가구가 사는 작은 민가 앞의 이 야산은 나무가 모두 벌목돼 앞뒤로 이렇게 민둥산이 됐고 현장에는 나무 찌꺼기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올 겨울에 있죠? 여기하고 이쪽으로 많이 있을걸요? 아카시아 나무하고 참나무만 그하고 발매를 한 거죠. 지난해 진천군에서만 축구장 70개 크기 57헥타르의 숲이 사라졌고 올해도 벌써 40헥타르 면적에 심어져 있던 나무들이 베어졌습니다. 잘려나간 나무는 목재 공장으로 보내져 화력발전소 땔감인 펠릿을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멀쩡한 원목이 땔감으로 사용된 겁니다. 산림청은 탄소 중립을 이유로 펠릿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량을 2050년까지 연간 40만 톤에서 500만 톤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림 훼손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산림청이 현재 정책을 진행할 경우 물질로서 가치가 있는 원목들이 폐기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벌목 발전의 전부가 아닌 20%만 원목을 사용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노령나무 3억 그루를 베고 어린 나무 30억 그루를 심겠다는 산림청의 탄소 중립 전략에 민간협의체 구성을 제의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 농어민이 태양광 발전을 하면 정부가 이를 비싸게 사들여서 소득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자 농어촌 곳곳에 돈을 노린 가짜 농부가 등장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일이 벌어진다는데요. 장혁수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모내기가 한창인 경기도 안성의 농촌. 논 한쪽에 태양광 패널이 보이는데 쌀보리 농지로 신고됐지만 경작 흔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나부터도 잘 몰라. 아드님 여기서 안 사니까 모르지 내가 살면 내가 왜 몰라. 경북 안동의 농촌 가건물에도 태양광 패널이 덮였습니다. 이곳은 미꾸라지와 뱀장어 양식장으로 등록된 곳입니다. 제 뒤로 수조가 보이는데 어느 한 곳을 봐도 물고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장어 양식합니까? 양식 되겠어요 그게. 허가를 내줬고 좋은 그걸 다 막아준다고. 두 곳 모두 농사는 뒷전이고 본업이 태양광 발전인 셈. 남의 계획은 안 됐고 한 생각을 해주고 그래 좀 했죠. 전국 곳곳에 서류상 농어민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정부가 농어민 태양광 사업자에 주는 발전 차액 지원 제도인 FIT 혜택을 누린 건데 FIT를 통하면 정부가 태양광 발전 전기를 시장 가격의 최대 1.5배로 20년 동안 사줍니다. 일반인은 FIT가 30kW에 제한되지만 농어민은 100kW까지 가능해 최대 연간 2,700만 원, 월 2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억 6천 달래는데 연 10% 남았어요. 가짜 농민 FIT는 확인이 힘들어 이를 모집하는 광고도 줄을 잇습니다.
이 때문에 경작 피해까지 벌어져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집니다. 일 방해한다라 고발을 했어요. 어서 다 썩은 소금 몇 개 갖다 놓고 많은 거예요. 여기 주인이 나중에 올리는지 어쩌는지 저희는 몰라요. FIT 참여업자 수는 2018년 1,520곳에서 2020년 19,583곳으로 12배 이상 뛰었고 지난해 정산 금액은 2,200억 원에 달합니다. 재임대를 하거나 또 마을의 운영권을 대파하는 경우도. 전문가들도 FIT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데 소규모 영농조합은 대표자만 농어민이면 됩니다. 전주들이 농어민 한 명 앞세워서 들어가면은 그거 다 됩니다. 당국은 엉터리 FIT 사업자 단속은커녕 실태 파악도 못한 상태. 답변이 없으신 걸로 간주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의 부실한 제도 관리 속에 세금이 엉뚱한 사람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소금이 피하는 거다. 편법을 어느 정도 있어. 다 똑같아. 단지도 마찬가지. 현장 추적 장혁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한미 간 반도체, 배터리 협력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올라 있는데 회담 전에 새로운 한미 합작 회사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재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상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토요일 새벽 정상회담을 여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회담에서는 안보 문제를 비롯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도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회담 직후에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재계의 관심은 두 정상이 만나기 전에 한미 합작 기업이 나올 수 있느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2위인 포드와 전기차용 배터리 셀을 만드는 합작법인 설립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조 7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 1위 자동차 회사인 GM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달 타결된 배터리 소송 이전부터 차량용 배터리 합작 투자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일단 포드하고 SK하고 손잡는다고 하면 확보했다고 봐야 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 방문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예,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이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전에 뛰어들 채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면 이달 말 자서전 출간을 계기로 정책적 구상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장 특정 정당이 합류하진 않겠지만 결국은 야권 후보 경쟁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최재형 감사원장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어서 현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의 대규모 야권 행위라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자신의 SNS에 현금 복지를 늘린다고 고용과 임금, 주거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현금 나눠주기가 아닌 기회복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해온 현금 복지 정책을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세계 여행비를 한 1,000만 원씩 좀 대학 안 가는 대신에 지원을 해주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최근 TV조선과 만나 김 전 부총리가 이달 말쯤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한다며 그 뒤 대선과 관련해 의사표현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권에서도 김 전 부총리 영입설이 나오고 있지만 스스로도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신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김 전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중국 대사, 총리, 서울시장 제안도 수락하지 않았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야권에선 최재형 감사원장을 영입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최 원장은 김호주 전 차관을 2번이나 퇴짜 놓을 정도로 소신이 강하다며 그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임기가 내년 1월 1일까지라 대선 출마를 위해선 올해 12월 9일 이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최 원장은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말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공직자 신분 때문이란 해석과
여지를 남긴 것이란 해석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이 부상하자 지지율 선두권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현역 의원 35명이 오늘 모임을 발족했고 야권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도 내일 출범합니다. 이 지사는 오늘 윤 전 총장을 향해서 포장지 말고 내용물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 말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지 최지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다음 대선의 최대 화두로 꼽히는 공정의 가치를 표방한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의원 모임, 성장과 공정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원조 이재명계인 김병욱 의원과 친문 호남 출신 민형배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는 등 현역 의원 35명이 정회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세를 과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공정은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공정성 회복이 성장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알맹이를 봐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포장지만, 그것도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윤 전 총장의 등판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선 분위기도 조기에 띄워 당내 대선 경선 연기론도 잠재우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 공정과 상식 포럼도 내일 출범합니다. 윤 전 총장의 석사 논문을 지도한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축하 강연을 하고 진중권 전 교수도 기조 발제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포럼 출범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지키고 있는 두 사람의 공식 출마 선언에 당 안팎에선 매서운 견제구가 날아들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세대와 지역 계층을 아우르는 용광로 정당을 만들겠다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야권 주자들을 적극 영입하겠다면서 대선 경선 일정까지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지 또 안철수 대표도. 하지만 당권 경쟁자인 김은혜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여론조사 방식 때문에 서울시장에서 패배했다고 남 탓을 한다며 변명의 리더십으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성찰보다는 남 탓, 제도 탓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혁신을 강조하며 출사표를 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약속해야 할 것은 개방이고 공정한 경쟁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수년째 나를 세워온 안철수 대표도 꼭 함께하면 좋겠다고 했지만 합당전 급조한 조직은 한 푼도 쳐줄 수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반패미 전사로 변신한 이유는 당대표 출마를 위한 단순한 세력 결집의 정치적인 계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선 이준석, 나경원 두 사람이 선두권이지만 실제 경선에서 중요한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나 전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유니클로 셔츠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니클로는 일본 브랜드인데 일부 상품 제조 과정에서 노동 착취 논란이 있는 중국 신장 위구르의 면화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인권 문제가 낳은 미중 간 갈등이 기업 피해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미국 세관 당국은 로스앤젤레스 항에 들어온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의 남성용 셔츠를 압수했습니다. 옷에 사용된 면화 제품이 중국 당국의 노동 착취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유니클로 측은 호주와 미국 등의 면화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Many Uyghur people are being forced to work until they drop manufacturing clothes and goods. 미중 간 싸움의 불똥이 일본 기업으로 튄 셈입니다. 결과가 알려지자 일본 언론은 바이든 정부가 신장 인권 문제로 기업에도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중국 정부는 발끈했습니다.
美西方个别政客散布的有关谎言，纯粹是个别西方国家和反华势力 중국 여론도 신장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기업에 비판적입니다. 抵制他们一下，然后让他们有一种知道中国不好惹啊，就这样。 앞서 H&M과 나이키는 신장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중국 내 불매 운동에 역풍을 맞았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 핏덩어리한테까지 군포를 먹인다는 것은 희도 좀 너무한 일아니오. 다산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유배된 흑산도 이야기에 분포가 나옵니다. 병적에 오른 백성에게 병역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물렸던 옷감이죠. 그런데 탐관오리들이 갓난아기까지 병적에 올려 가혹하게 거둬들인 혈세였습니다. 다산이 유배된 강진에서는 더 참담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갓난아기까지 병적에 올라 마지막 가진 속까지 빼앗긴 백성이 더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며 남자의 상징을 잘라버린 겁니다. 다산이 그 사연을 한탄한 시가 이 애절양입니다. 갈반마을 젊은 안악, 울음도 서러워라. 동은 향에 통곡하고 하늘에 울부짖네. 금동이의 아름답게 빚은 술은 일천 백성의 피요. 춘향과 어사출도에서 이몽룡이 백성의 기름과 피, 고열을 기름진 안주와 맛있는 술에 비유해 벼낙돌의 서리발처럼 꾸짖은 명시입니다. 그렇듯 예나 지금이나 세금은 백성과 국민의 피입니다. 그런 혈세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어거지로 지은 관세평가분류원 청사가 이렇게 1년 넘게 텅 빈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유령 청사 덕분에 공무원 49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아 많게는 몇억 원씩 앉아서 챙겼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요. 공무원에게 특별 공급하는 특공 아파트는 세종시에 살면서 업무에 전념하라고 만든 정책입니다. 그런데 관평원 공무원들은 거기서 살지도 않으면서 재산을 불렸지만 환수할 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세종시로 왔다가 다시 떠난 관청들에서도 비슷한 특공 재테크 사례가 여럿 드러났습니다. 무주택 10년이 넘어도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고 정부 약속을 믿다가 전세 난민이 되어버린 서민들 눈에는 이 광경이 도대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딱 부러지게 해결해 볼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관평원 유령청사만 해도 이전 대상인 아닌데도 결국 짓고 방치되기까지 이 과정에 관련된 5개 부처들 모두 우리는 잘못 없다고 손을 내젓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무원들부터 이러면서 어떻게 국민 신뢰를 얻어서 투기를 잡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조선시대에 권세를 뒤에 업고 그들먹거리던 이 수행 관직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그들나다죠. 얼마 전 저는 LH 사태와 관련해 그들들이 그들내는 나라라고 풍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까? 아니면 그들들입니까? 5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그들들이 그들내는 나라 2였습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대체로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은 최고 40, 그 밖에 중부 지역은 5에서 30, 남부 지역은 5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은 24절기 중 소만절기인데요. 소만바람에 설늙은이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만 무렵에는 바람이 매우 차다는 말인데요. 내일 반소매 옷차림으로는 많이 쌀쌀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전국적으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청주와 대전 20도, 대구는 21도를 보이겠는데요. 보통 이맘때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높게 일겠고요.
풍랑특보도 내일은 동해상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기온도 25도 안팎으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5월 20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